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24일 2시 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관하여 2권 1장입니다. 네, 2권 1장 같은 경우는 앞서 1권에서 이전 철학자들이 영혼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런 철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할 것인지, 비판점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해겔이 이런 서문 쓰지 마라, 이런 글 쓰지 마라, 이건 좀 안 좋다 했는데, 뭐 물론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걸 안 좋다고 하긴 했죠. 아무튼 비슷한 형식이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이권에 이르러서는 그 영혼의 성질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파악한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볼만한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네, 보게 되면 이제 영혼이 가능태인지 현실태인지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몸과 영혼은 하나인지 둘인지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몸과 영혼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서 몸 안에 뭐 영혼이 들어간다 어쩐다, 그러면 인간은 몸이냐 영혼이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태 현실태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은 이제 뒤에도 나오긴 해요. 간단하게 그래도 얘기를 해놓으면 뒤에 볼 때 좀 편할 수 있으니까, 보면은 가능태는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구현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의 미래, 어린아이의 미래는 아직 특정하게 규정되지 않은 가능태의 상태로 있다. 그래서 어떤 상태,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태라는 거는 지금 현재 구현되어져 있다. 그래서 구현되어졌다, 규정되어져 있다, 특정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은 현실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현실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태는 뭐든 될 수 있는, 아직 뭔가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영혼이 무엇인지 규정하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전 사람들의 입장을 이제 다뤘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혼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살펴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조금 합니다. 이제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존재의 실체는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로 말하는데, 진료, 형상, 진료와 형상입니다. 일단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보면은, 실체라는 거는 실제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그 실제냐, 우리가 뭐 사건의 실체가 누구냐,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실체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어떤 인물이거나 몸체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의 그 어떤 주관하고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의미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실제 물체,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실체가 뭐냐, 인간이란 개념의 실체가 뭐냐 했을 때 물체를 특정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제 실체라고 하거나 본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의미인데 두 번째 의미까지 있어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쓰이다 보니까 철학에서,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실체라는 거는 두 가지를 다 나타낸다. 그래서 문맥상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제 뭔가 감각과 관련된 내용 나오면서 실체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 첫 번째 내용, 우리가 흔히 아는 내용인 거고,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개념적인 얘기를 하면서 실체, 개념의 실체 뭐 이런 얘기 한다면은, 이제 개념의 실체라면 이런 얘기, 이 첫 번째 의미이긴 하겠지만, 실제 물체를 특정 규정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다.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하실 거라 믿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료, 형상, 진료와 형상을 보겠습니다. 왜 실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진료, 형상, 진료와 형상 얘기가 나오냐? 이건 이제 실체가 뭐냐 했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게 실체다라고 하면서 물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료를 이제 물질적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원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진료로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실체다라고 하니까 보고 만지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특징을 갖게 하는 게 아니다. 청동검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 해서 이게 과연 실체라고 할 수 있냐? 왜
왜 모든 그 청동은 동일한 성질을 지닌 게 됐느냐? 진짜 실체는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형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실체는 물체의 특징을 규정하거나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형상으로 가고요. 이렇게 가고 나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진료만 있다고 하면 특정한 사물이 되지가 않고요. 형상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실체를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모니터라던가 의자라던가 이런 것들은 진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형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자의 형상, 의자의 이데아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자의 이데아를 안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더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이게 우리가 실제 만나고 조우하는 실체다. 진료와 형상이 이제 실체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 생활하면서 만나는 건 이 두 가지의 혼합물을 보고 있죠. 네, 이거 진료나 형상이라는 거는 좀 약간 너무 세분하게 이론적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내용인 거고, 실제 우리 세계는 진료와 형상의 세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용어 정리하고요.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진료와 형상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진료는 아직 형태가 정해지지 않아서 잠재적 상태, 즉 가능태다. 예, 진료는 가능태다, 이겁니다. 예, 청동이라는 거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 청동만 볼 수는 없어요. 진료만 이 세상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 자체, 설명하는 비유 자체나 예시 자체가 적절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료가 어떤 특정한 형태를 지닌 순간 그거는 특정 형상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체는 좀 그 실제로는 구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청동을 얘기해 본다면, 청동은 아직 형태가 없는 상태예요. 특정 형태, 뭐 칼이라던가 거울이라던가 이런 형태를 지니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뭐 대장장이든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 특정 형태를 부여하면 그때 이제 청동은 특정한 도구로서 기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에는 이 청동은 어떤 거든 될 수 있어요. 예, 어떤 거든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가능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형상은 이제 어떤 외형을 말하거나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란 말 자체가 어떤 뭐 세모, 어떤 그 개의 형상을 띄었다, 아니면 뭐 돼지의 형상을 띄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형상 자체는 이제 어떤 특정 외형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특정화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해서 현실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제 형상이라는 거, 개의 형상, 뭐 돼지의 형상, 도끼의 형상 이런 것들은 다 특정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끼의 형상이랑 뭐 그 다음에 대나무의 형상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는 확실히 구분이 되죠. 예. 왜냐하면 특징이 다르니까요. 특징이 특정되어져 있으니까 다르다는 것도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상은 현실태다. 예. 청동은 아직 그 형태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제 특정 형태를 지닐 수 있으니까 가능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청동하고 금이 있으면 청동도 형상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청동도 형상에 해당이 돼요. 특정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 이 진료를 말할 때 이 비유가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진료도 형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뭐 진료만 독립적으로 얘기한다던가 뭐 형상만 독립적으로 얘기한다던가 이게 좀 쉽지만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이론적으로는 진료와 형상이 구분된다는 거를 분리해서 이해해 볼 수는 있어요. 예, 실제로는 그 진료와 형상을 분리한다는 게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무한이라는 개념도 실질적으로 나타난다, 어떤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뭐 이제 원자를 파고 뭘 파고 뭘 파고 뭘 파고 하다 보면 언젠가 끝이 안 나면 계속 이어지니까 무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거에서 봤을 때, 마주하는 거에서 봤을 때는 무한이란 개념이 어렵지만, 실제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있다라고 가늠하고 영원하다, 불변한다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싶네요. 아무튼 그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의 특징의 이제 가능태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상식에 따르면,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따르면은 실체, 실체, 이제 실제 물체, 이 첫 번째 의미죠. 실제 물체는 자연적 물체다, 이겁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상식은 이 의미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실체를 보게 되면은 자연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이제 실체인 상태다 이러는 거죠. 실제 물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체라고 하는 것들은 물체다. 그야말로 물체다. 이 물체를 통해서 우리는 원리를 파악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실체의 특징은 이 실체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알 수 있는 특징을 지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에 봤을 때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통해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배우지 않냐. 그러니까 얘가 실체야. 이 나머지 성질들을 알려주잖아. 이게 본체야.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잖아.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 물체가 이제 실체라고 이해한다. 근데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연적 물체의 종류를 말합니다. 이 물체라고 보셔도 돼요. 예. 자연적 물체의 종류를 봤을 때 생장하거나 생장하지 않거나 하는 이제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물체 중 일부는 생명을 지니지만 일부는 생명을 지니지 않는다. 생명을 지닌다는 건 성장과 쇠퇴를 한다는 걸 말한다. 예, 생명을 지니는 물체들은 모두 실체이며 진료와 형상의 결합체일 것이다. 예. 실체라고 했던 표현을 첫 번째 의미로 보면 실제 물체다. 예, 실제 물체일 수밖에 없고요. 생명을 지니는 물체는 생명을 지니는 물체가 비실체이다. 예, 이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생명을 지닌다면 어떤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비실체, 실제하지 않는 물체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료와 형상의 결합체일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지금 사물이나 물체도 진료와 형상의 결합이에요. 어떤 것도 어떤 물질적인 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질적인 거는 어떤 특정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모든 물체는 진료와 형상의 결합체이고 실제적으로 진료이거나 형상이거나 이 각각의 하나인 상태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생장하는 자연적 물체 자체는 영혼이 아니다. 생명을 지닌 물체는 물체이지 영혼이 아니다 라는 건데요. 왜냐면은 이 물체는 영혼이 관여하는 기체예요. 그러니까 생장하는 자연적 물체 자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몸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실제 물체라고 보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비물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체가 영혼일까 해보면은 영혼 아니야. 왜냐면 이 영혼이 이 물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물체 자체가 영혼이라고 할 수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네, 영혼은 가능태이자 자연적 물체의 형상이어야 한다. 네, 그렇죠. 영혼은 왜 가능태여야 하냐면 여러 생물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태요. 이 영혼이라는 게 개의 영혼도 될 수 있고 뭐 돼지의 영혼도 될 수 있고 코끼리의 영혼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가능한 상태죠.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능태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영혼은 생물의 본질이 돼요. 그러니까 코끼리의 본질, 코끼리가 갖는 기본적인 특질, 코가 길고 귀가 크고 덩치도 크고 몸이 무겁고 발바닥에 쿠션이 있고 이런 거는 다 영혼 때문에, 코끼리의 영혼 때문에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끼리의 영혼이 있어서 코끼리가 코끼리다워진 거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라는 어떤 물체를 특정하고 규정하게 해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게 영혼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영혼은 생물의 형상에도 해당이 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냉장고인 이유는 냉장고 영혼 때문이고, 그 다음에 뭐 사자가 사자인 이유는 사자의 영혼 때문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저는 이 말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뭐라 설명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뭘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이 영혼의 위계를 보게 되면은 영혼의 범주가 있고 그 범주 안에 인간의 영혼, 개의 영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영혼의 범주로만 보게 되면 영혼은 가능태처럼 보여요. 예.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뭐 인간의 영혼이 되거나 개의 영혼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씨앗과 같은 거라고 뭐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라는 걸 떠올렸을 때 사과 열매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사과나무라는 식물을 한다면은 식물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아무튼 범주로만 봤을 때는 그냥 영혼은 뭐든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능텐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거 영혼들이 특정 존재들에 들어가서 특정 존재가 인간이게 해주고 개이게 해주니까 현실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의 특징은 이제 현실태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이제 영혼은 몸을 규정하는 현실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 영혼은 자연적 물체의 현실태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이 아니라, 이제 읽어보면 생물이 특정한 생물로 규정되는 이유는 그 생물이 지닌 영혼 때문이다. 앞서 한 얘기죠. 네. 그래서 영혼이 들어가야 이 진료가 특정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특정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영혼이, 그래서 현실태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현실태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규정이거나 어떤 외형적 특징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현실태를 지닌다면은 그 어떤 성질을 지니고 외적인 성질도 지닌다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끼리의 외형이나 코끼리의 이런 특징, 이런 것들은 다 영혼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외형만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자체가 코끼리의 외형도 결정하고 성질도 결정한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개념은 약간 DNA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DNA. 어떤 그 세포가 코끼리로서 자라나게 하는 그 DNA 때문이죠. 그 DNA 때문에 코끼리가 되는데, 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영혼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DNA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DNA라고 한다면은 뭐든 될 수 있어. 이거 뭐든 될 수 있는데, 인간 DNA는 인간으로밖에 안 되고 코끼리 DNA는 코끼리 어떤 세포를 코끼리로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현실태의 특징, 어떤 규정이거나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은 규정으로서의 현실태다. 네. 생물에게서 나타나는 수명과 의식활동은 해당 생물의 영혼이 있다는 걸 나타낸다. 예. 생물에게서 이제 수면이나 의식활동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영혼이 있다는 걸 나타낸다는 건데, 이거는 누구나 동의하겠죠. 저 사람이 영혼, 정신이 있으니까 이제 수면도 하고 의식활동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영혼은 생물이 어떤 특징을 지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어떤 규정을 제공한다. 어떤 물체에 규정을 제공한다. 어떤 특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현실태다. 예, 규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영혼은 물체의 규정이고 따라서 물체보다 앞서 존재한다. 네,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규정은 물체에 앞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지금 우리는 인간이라는 걸 보는데, 이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떻게 인간으로서 태어날 수 있었냐 이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손은 왜 이렇게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뭐 발은 이렇고, 머리카락은 왜 나게 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우리도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나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이걸 의문을 가졌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지금의 형태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어떤 뭔가가, 그 인간을 규정하는 뭔가가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인간이 태어난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보편적인 형태로 태어날 수가 없었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맞춰서 물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반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물체가 있고 규정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물체가 있고 규정이 나타났다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물체를 보고 규정을 추적해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나타나게 됐냐, 어떻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게 됐냐라고 하게 원인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물체에 또 원인이 있겠죠. 그것도 어차피 규정일 거고.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물체가 나타났고 그 물체를 보면서 인간이 규정을 확인했다. 이런 규정이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지식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물체들이 나타나는데, 이에 따라 규정에 속하는 영혼은
생물체보다 앞서 있는 현 실태다. 왜냐? 영혼이 이제 규정을 하니까 물체들이 이제 인간이 되고 뭐 코끼리가 되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규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예, 이게 영혼을 지금 DNA 관점에서 보면은 좀 맞는 얘기일 수 있죠. 근데 DNA는 그럼 왜 뭐 때문에 나타났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 있는데 또 DNA에 DNA가 있다 이렇게 갈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원인을 계속 찾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은 일정 형식에 따르는 실체다. 예, 이러한 전문들로 봤을 때 영혼은 특정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실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른다라기보다는 가지는,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지는 실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정 형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말하는 실체라던가 영혼이라던가 하는 거는 그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제 비판을 하는데 사실 저는 말만 바꿔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데아를 자신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말만 바꾸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은 영혼을 지닌 것을 규정한다. 네, 영혼은 어떤 것이 특정 존재일 수 있게 해준다. 앞서서 계속 했던 얘기죠. 코끼리로서 지금 우리한테 인식될 수 있었던 건 코끼리의 영혼 때문이다 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도끼가 도끼이게 해주는 건 도끼의 본질, 도끼의 영혼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듯 이제 동물이 동물이게 해주는 거는 영혼 때문이다. 그래서 영혼은 특정한 어떤 것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이거죠. 이 부분은 이제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도끼의 본질하고 그 동물의 영혼이 좀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같은 용어로 표현하는 철학자도 있기는 해요.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의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플라톤이 이데아로 표현하죠. 근데 이거를 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구분 짓기는 하는데 의미가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의 특징 두 번째 이제 현실태 두 번째인데요. 영혼은 동물에게 가장 첫 현실태다. 앞서 얘기했죠. 예. 지금 그 물체보다 앞서 존재한다. 왜냐면은 어떤 물체가 생겨날 때 그 어떤 규정에 맞춰서 만들어진 걸 테니까 예, 앞서 있다. 그래서 첫 현실태라는 말은 맞는 것 같고 자연적 물체는 기관을 갖는다. 어떤 물체든 간에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들은 또 다르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런 게 있죠. 뭐 팔다리가 있고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포함한 자연적 물체는 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영혼은 자연물의 첫 현실태다. 이에 따라 보면 영혼은 생물의 가장 앞선 현실태다. 왜냐하면 동물은 영혼을 통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네, 앞서 했던 얘기가 또 반복됩니다. 이게 지금 계속 뭔가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기는 해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영혼은 현실태고 몸은 가능태다. 예, 영혼은 현실태고 왜 몸은 가능태라고 했을까? 앞서 현실태와 가능태의 용어를 좀 정확하게 했다면은 쉬운 부분인데 영혼이 있는 것은 영혼의 기능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몸에 들어가 있으면은 영혼은 이제 먹고 싶으면은 몸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영혼이 시키는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막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잖아요.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 몸은 다양한 뭔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능태이고 영혼은 계속해서 규정하죠. 몸을 특정한 형태로 계속 규정합니다. 규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실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있어서 특정 존재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현실태와 가능태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과 몸의 문제 이제 하나인가 둘인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영혼과 몸의 구분은 하나에 대한 구분이다라고 합니다. 영혼과 몸이 하나인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왜냐면은 영혼과 진료가 합쳐져서 한 존재를 이루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제까지 말했던 것처럼 진료와 형상이 분리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영혼이 지금 형상이라고 그랬고 몸이 진료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더라. 예. 뭐 물론 영혼이 빠져나간 채로 이제 몸만 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살아있는 존재는 이 두 가지가 무조건 결합된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존재를 바탕으로 영혼과 진료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영혼과 몸은 하나의 상태다. 둘의 어떤 개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몸과 영혼은 시력과 몸의 관계와 같다. 네, 눈이 생물이라면 시력은 영혼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그 다음 보는 게 낫겠네요. 시력이 없다면 눈은 돌로 된 눈이나 그려진 눈과 차이가 없다. 그렇죠. 네, 눈이 뭐 돌로 만든다 했을 때 시력이 없는 눈하고 이 돌 눈하고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영혼과 몸도 이런 관계를 갖는다. 네, 이 얘기는 뭐 몸이 영혼이 없다면 그냥 뭐 고깃 덩어리랑 뭐 몸이랑 차이가 뭐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영혼이 없으면 몸은 돌로 된 몸이나 그려진 몸이나 차이가 없다. 영혼이 있어야 그 제대로 한 인간, 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영혼과 몸은 하나에 대한 기능적 구분일 뿐 결국 하나다. 예, 눈동자와 시력이 더해져서 눈이 되듯이 영혼과 몸이 더해져서 한 생물이 된다. 예, 간단한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보면 영혼과 몸의 관계, 영혼이 분리된다 해도 몸에 관여한다. 예, 영혼이 분리된다 해도 몸에 관여한다.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잘 납득은 안 돼요. 보게 되면 영혼의 기능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해도 그 부분이 몸에서 분리될 수 없다. 몸의 부분의 기능을 관장하는 것은 영혼의 부분들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잠깐만요. 이거 네, 갑자기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네, 영혼의 기능이 되는 것이라고 해도 그 부분이 네, 이게 뭔 말이냐면 갑자기 생소했는데 영혼의 기능을 전에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욕구라던가 뭐 판단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감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몸에서 분리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영혼이 이제 지금 뭔가 세분화 됐잖아요. 세분화 됐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뭐 몸에서 나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냐 했을 때 그거 아니다. 그냥 몸 안에서 이 부분의 영혼이 각각의 어느 몸의 영역을 장악하고 그에 따라서 뭔가 할 것이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욕구, 판단, 감각 이건 다 머릿속에서 하고 그 머릿속에서 이제 몸을 또 조종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혼과 몸이 이제 각각의 기능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의 부분에 욕구에 어떤 부분엔 욕구가 가고 어떤 부분엔 판단이 가고 어떤 부분엔 감각이 가고 뭐 어떤 부분 촉각이 가고 어떤 부분은 뭐 그런 것들이 막 나눠져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분리돼도 몸에 충분히 다 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면 영혼의 기능 중 일부가 몸에 관여하지 않아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몸의 부분과 무관한 이제 영혼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기능 중에 뭐가 있다라고 보냐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네요. 아무튼 사유라던가 예, 사유라고 해야 될까요? 사유. 뭐 감각이나 이런 거는 감각 같은 경우는 코나 이제 눈이나 뭐 손이나 아니면 혀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귀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몸의 어떤 부분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생각 같은 경우는 몸에서 몸의 특정한 부분이 생각에 관여한다고 생각되진 않아 이런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몸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건가? 생각하는 기능은 몸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영혼의 부분적인 기능이 될 수 있다. 몸하고 꼭 일치돼야 되는 건 아니다.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한 영혼의 기능이 꼭 반드시 몸의 특정 부분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사변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논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영혼이 분리되는데 하나의 상태에 있는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아?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과 몸은 선원과 배의 관계인지 알 수 없다. 앞서서 이제 이제 영혼이 배에 탄 선원처럼 몸에 타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영혼이 정말 그렇게 그냥 배에 타서 가고 있는 존재일까?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데,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죠. 예, 그냥 영혼이라는 게 이제 현실태이자 어떤 걸 특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몸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다 보니까 가능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좀 본질적인 얘기는 뒤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간단한 내용이었으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